NH투자증권에서 외환 전망 맡고 있는 권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년도 환율 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목을 좀 많이 고민합니다. 제목에서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정해봤고요. 달은 달러입니다. 지금 열심히 차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이제 내년도에 좀 기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달러 약세 쪽으로 크진 않습니다. 다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트럼프 당선으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슈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심플하게 1년 뒤에 지금보다 달러가 강해 약해라고 하면 아래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로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알고 계신 달러 강세는 우리 알고 계신 달러 스마일, 미국 좋아서 나타나는 강달러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조금 내려오는 궤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침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쪽에, 즉 다망에서 나오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달러가 나올 텐데, 저희가 이제 하우스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아직 침체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완연한 약달러를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우위의 강달러에서 조금 내려오는 궤적으로 저희가 전망의 궤적을 좀 그려놨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를 좀 그려보면 전 사실 가장 심플하게 이 그림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금리 전망 차이인데요. 보시면 올해도 속았고 우리 작년에도 속았습니다. 미국에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뭐 노랜딩 얘기도 나왔었고요. 계속 뒤집어지죠.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 무려 이번 사이클을 B컷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이 좋다 라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쯤 드린 연간 전망의 제목은 그래도 달러는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둔화되겠죠. 근데 나머지보다 괜찮으면 달러는 강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해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그림이 조금 내려올 수 있다. 순환적으로 약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강달러가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어려운 건 이게 자연스럽게 뭐 기대고 심리고 그냥 일방적인 쏠림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트럼프 당선돼서 지금 이런 거 아니야? 금방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이유 있는 강달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제조업 신규 주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미국 달러 이따 고평가가 됐고요. 열심히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장 지은, 즉 FDI 얘기를 중요하게 드릴 겁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공장을 지었죠. 독일, 일본, 뭐 영국, 중국 다 들어가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미국은 약달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상관계수가 좀 바뀌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사실 수입품, 즉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만 보면 달러 약세도 미국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사이클이 예전이랑 다르고, 즉 강한 미국, 강한 달러가 그렇게 안 맞는 얘기는 아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 정부였죠. 정부가 경제가 좋은데 돈을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우리 원래 교과서에 따르면 돈을 계속 씁니다. 보조금 지급하면서 계속 들어와 생산기지 일자리 데리고 오고요. 계속 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공장을 짓고 주문을 내고 물건을 쌓는 그런 미국 호조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지금 시장을 일방적인 뭐 쏠림이요, 가격이 오버슈팅이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돈 쓸겠네, 국채 찍겠네, 금리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충되는 것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정책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드릴 베이비 드릴, 그 유명한 화석 연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건 단기 유가의 하방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페드 쪽에서 보시면 금리 인하 쪽으로 운신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영선 쪽으로 지금 들어왔죠. 물가 쪽에서 사실 페드가 보면 결국 물가 보고 고용 보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한테 돈 잘 벌어가는 나라들입니다.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모멘텀. 여기 이제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우리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트럼프가 계속 엔화 약세,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안 하겠다고 뭐 제2의 트럼프 그 플라자 합의 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봐주실 땐 일단 시장의 쏠림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정책 자체가 마냥 달러의 고공행진을 지지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슬라이드죠. 저희 자산 배분 쪽에서 보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비쌉니다. 달러는요. 근데 지금 금리차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비싼 게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에서도 이제 적정 밸류를 얘기하는데 환율 쪽에서는 실질 실효 환율로 밸류에이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은 물가를 반영한 거고요. 실효는 교역 조건을 반영한 건데 보시면 좌측 우측 비교해 보시면 과거 금리차 확대됐던 때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 많이 비싼 상황이고요. 이따 유로와 엔화 뭐 다른 통화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나라 통화가 그만큼 싸져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고평가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왜 비싼 건 계속 비싼 이유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달러가 비쌌던 이유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해소가 될 건지 아니면 더 격화될 건지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번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2등 국가가 중국입니다. 일본과 중국은요.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보유 비중을 좀 많이 이미 줄여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부 부채죠. 아니 이 나라 지금 사상 최대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돈 계속 쓸 수 있어?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 이게 괜찮았던 이유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금융계정, 즉 국간으로 보시면 되죠.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미국채를 안 사주는데 왜 회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냐라는 거죠. 그 돈의 주인공이 결국 FDI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나라로부터 열심히 투자를 뺏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채 조금 안 사줄지언정 우리 곳간은 문제 없어가 됐던 겁니다. 즉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보시면 재정이 그렇게 안 좋아져 하는데 그럼 달러가 약하겠네라는 전망이 안 맞았죠. 쌍둥이 수지 적자가 지금 달러를 설명하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계속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고평가 이유였던 FDI 정점 찍고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한국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원달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한테 투자 많이 준 탑 7 국가입니다. 21년 대비 22년, 22년 대비 23년에 FDI 총 유출 금액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에서 달러를 지지했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유입도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한국 역시도 FDI 유출 정점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순환적으로 달러와 원화의 방향성을 좀 바꿔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원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달러 지수를 상고하저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도 상고하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저입니다. 근데 하저의 레벨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1200원대에서 평균 환율을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00원대 초중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그럼 빨리 팔아라. 이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달러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그 뉘앙스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내수 안 좋아서 금리 인하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잘했던 수출마저 둔화 방향성이죠. 우리나라는 더 짧게 보면 연초에 1분기에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앞에서 나온 강달러의 연장이라면 우리나라 원달러는 지금 오늘도 1,400원 넘어 있고 7개월 만에 단국 개입이 나온 상태죠. 구두 개입이. 근데 여기서 저희가 1년 뒤에 위냐 아래냐라고 봤을 때 아래를 보는 이유는요. 이번 사이클에서 원화 약세의 핵심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게 반도체를 상반기에 50%씩 잘 수출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원달러가 1,480원, 1,400원을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성적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제가 환율을 담당하니까 다 알겠는데 왜 이렇게 원화만 유독 약세입니까?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독 약세, 오버슈팅이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못했거든요. 제일 못했고 경상수지 둔화폭이 사실 중국의 영향으로 제일 많이 부진했습니다. 원화가 약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1%대로 하락했던 경상수지 레벨이 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원화 약세를 이번 연도 계속 얘기할 때 들어오는 달러는 즉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줄었는데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많아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이제 좀 덜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FDI 얘기인 거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 이제 직접 투자 자산 취득, 뭐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해외 FDI 한 거죠. 자산은 거주자 개념이라서 우리가 해외 거 들고 있으면 자산입니다. 그게 지금 3개월 연속 정체예요. 사실 그런 사이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기업 입장에서 10년 보고 투자 계획을 짜는데 중간에 정권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 트럼프 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바이든 너네가 했던 보조금 다 줄일게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림처럼 우리나라 역시도 수급상 계속 FDI가 나가면서 현물화 시장에서 원달러를 밀어 올리는 원화 약세의 효과가 조금 경감될 수 있겠구나. 저희가 이제 그걸 내년도에 이제 순환적인 환율 하락으로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즉 지금의 원화 약세를 이끌었던 분위기랑은 정반대의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1,400원이라는 레벨 부담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레벨이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구조적이거든요. 앞에서 언급드린 건 좀 순환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시면 쭉쭉쭉 평균이 아니라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내려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올라가죠. 왜냐하면 사야 되거든요. 그 달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혹은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 기업, 보험사, 연기금 같은 주체들은 계속해서 원달러가 내려가면 살 겁니다. 실제로 그림 끄트머리를 봐주시면 원달러가 내려오려면요, 즉 원화가 강세이려면 보시는 진한 파란색 선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죠. 순대외 자산입니다. 자산 빼기 부채죠. 즉 자산은 뭐냐? 우리 거주자 입장이니까 우리가 해외 걸 덜 사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많이 사거나 하면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일 수 있다라는 건데 2분기에 이 숫자가 또 올라갔어요. 어느덧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은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온 거고 아마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우리나라 환율과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가 뭐 내려왔자 많이는 아니다. 저희 하단 자체는 1280원으로 보고서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평균 환율은 1300원대 초중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드려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유로와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 핵심 차트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43페이지 유로화 이게 답니다. 시차를 두고 반등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유로화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결국 달러 지수, 시장에서 보시는 지금 거의 105, 106가 있는 그 달러 지수 안에 58%를 유로화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 경기 어렵고 유로화 뭐 ECB가 금리 더 인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말고 저희가 유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유럽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유로화가 강하려면 독일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게 우리 알고 계신 2002년 유로화 통용되고 쭉 유럽 같이 올라가죠. 그때 독일은 경기가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 좋은 나라가 유로화를 쓰면 통화 가치는 저평가입니다. 무역 수지에 좋겠죠. 돈을 벌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게 회복됐는데 아직 유로 달러 레벨은 저기 밑에 있죠. 달러가 비싼 거, 즉 다른 나라 통화가 싼 겁니다. 이 레벨이 저는 회복돼야 된다. 괴리가 좁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한 시그널을 저는 두 번째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은 뭐 회사채 시장이 발달한 직접 조달 시장, 유럽은 간접 금융이 발달한 은행, 즉 신용 대출 회복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선에 도달했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ECB 통화 완화의 영향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정점을 찍고 나서 이후에 유로 달러 추이를 그려보시게 되면 6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유로가 올라갔던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펀더멘털리 유로화에 대해서는 당장은 좀 어렵고 일단 미도 금리 차가 많이 안 줄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가능성은 있다. 워낙 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로화보다 더 싼 게 있어요. 엔화입니다. 엔화는요. 전쟁 때보다 지금 쌉니다. 시장에서 보시는 달러 엔 환율, 명목 환율입니다. 지금 160까지 가 있었다가 다시 154, 153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환율 밸류에이션 한다라는 말씀드렸죠. 실질 실효입니다. 물가랑 교역 조건 반영한 실질 실효로 보시면 엔화는요. 러우 전쟁 때보다 싸고 그때 하단이 올해 상단이죠. 너무 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의미하게 내년도에 긴축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 축소에 따른 엔화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결국 빨간색 화살표 같은 이벤트가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2년 12월에 일본이 YCC 밴드를 올렸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3월에 마이너스 금리 버리고 7월에 금리 인상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진행되는 수급이 뭐냐 하면 일본이 이제 뭘 하네 드디어 우리 이제 일본 해외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자. J-GB 금리 상승에 베팅이 되면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해외 채권 순매수가 훅훅 줄죠. 달러엔 환율이 같이 내려갑니다. 엔화 강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BOJ 쪽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엔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환적으로 내려올 수 있고 물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그 폭 저희가 내년도 평균은 140, 135 정도면 충분히 강세다. 예전에 100, 110은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뭐 1985년 플라자비 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본은 지금 상품 수지가 적자거든요. 돈을 못 버는 나라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일본 쪽에 대해서 엔화 강세 만들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85년 때 심플하게 그냥 비교를 해드리면 1985년 플라자비 때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 나오는 거에 40%가 다 일본에서 나오니까 일본을 혼내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 비중이 10%까지 떨어졌고 이제 예전의 일본이 아니고 예전의 일본의 그런 유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예전처럼 안전자산의 집이 그렇게 보지도 않고 과거랑 좀 달라진 그림은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위안화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원화 입장에서 사실 위안화를 보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달러 다음으로 우리나라 원화에 연동이 되는 통화이고 그래서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트럼프 이긴데 중국 어떻게?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다만 2018년에 중국의 대응은 좀 명확했습니다. 대중관세 계속 올려? 우리 위안화 약세 유도할 거야? 10% 이상의 위안화 약세 만들고요. 수출 경쟁력 확보하고 양적 성장을 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중국의 대응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 그냥 바깥의 상황은 모르겠고 지금 중국 안 내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죠. 지금 부동산 이쪽 침체, 내수 소비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2018년처럼 위안화를 뭐 5%, 10% 약세를 유도한다? 사실은 좀 어려운 그림으로 봅니다. 두 번째 그림도 이제 핵심인데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고요. 우리 결국 이번 사이클에서의 인플레, 고금리 영향은 나라마다 그 주체마다 좀 달리 보셔야 되죠. 우리 미국 얘기할 때는 정부 부채 얘기하죠.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가계부채 얘기합니다. 중국은 크레딧 리스크, 기업 쪽 이슈가 좀 될 텐데 단기 외채가 지금 신흥국 대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 보시면 53%입니다. GDP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가파른 위안화 약세 유도는 이제 내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위안화 더 약세다. 수입 물가 쪽 그리고 기업이익 펀더멘털도 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달러 위안은 올해 이제 테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강보합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는데요.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 채널 구조적인 채널 하에서의 순환적인 하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 수출이요, 뭐 미국 금리 인하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수급의 핵심은 내국인의 해외 투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공장 지은 FDI도 있고요, 해외 주식도 있고요, 해외 채권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지금 크기 때문에 주식이 문제는 뭐냐면 환 오픈으로 투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사학연금도 다 환 오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레벨 베팅이고 현물한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건 채권 규모가 더 큰 거랑 좀 다른 영향인 거죠. 채권 환해지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자료를 봐주시면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 발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원자재 쪽 함경진 연구원 진행하겠습니다.